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소송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근데 이 어떤 우리가 주체가 법원 당사자가 있었는데 법원의 소송 행위는 뭐 당사자로부터 소가 제기되면 소장을 뭐 심사한다든지 소장 부분을 송달한다든지 변론기일을 지정한다든지 소송 변론에서 지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한다든지 이런 법원의 소송 행위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의 소송 행위를 보는 것이다. 법원 자체의 소송 행위는 그냥 그때그때 따로 보는 거고 여기서는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보는 거다 해서 소송 행위의 뭐 이런 관념적인 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뭐 종래는 요건 및 효과설 해가지고 이 소송 행위는 민법상의 사법에서의 법률 행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그러면 요건하고 효과가 다 소송법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건은 실체법적인 것에 맡겨주고 효과로서 나타나는 그 소송법적인 의미만 포착해서 소송행위로 볼 거냐. 그러다가 주요한 효과 중에도 주요한 효과. 왜냐하면 쭉 2-141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셋째 줄부터 봅시다. 종래는 요건 및 효과설이었는데 소의 제기 등이 뭐 일단 요건, 효과 다 작동하는데 효과를 포착만 해서 소송행위로 보려고 그 특유의 효과가 절차 형성에 있는 일체의 행태로 소송에서 주장함에 따라 절차 형성을 야기하거나 저지하는 행태도 소송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효과설. 그리하여 그 요건이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되더라도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모두 소송행위로 보았다. 만약에 효과설을 전제로 한다면 요건에 관해서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소치하 자체 말고 좀 이따 배우려는 소치하하기로 하는 합의 이것도 요건 자체는 합의라는 민법상의 법률행위 합의, 뭐 계약 이런 의미인데 효과설을 전제로 한다면 소송행위가 된다. 만약 요건 및 효과설을 하면 첫 번째 학설로 간다면 요건은 민법적으로 합의 이런 게 작동을 한다면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효과설이 요건을 탈락시키면서 효과를 기준으로 소송행위로 보자. 소치와의 합의 같은 경우에 그것을 소송행위로 보려고 한다면 요건 및 효과설하면 의문이 생기는 게 소치하기로 하는 합의는 이렇게 실체법 계약 맺을 때 같이 하거든요. 실체법적으로 무슨 계약을 맺을 때 같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거 법률행위, 실체법 행위 아닌가? 그러면 요건 및 효과설에 의해서는 그걸 소송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효과설이 등장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를 기준으로 한 의미에서의 소송행위가 된다. 그런데 요건 및 하여튼 효과설이 소송행위 개념을 좁게 보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요건 및 효과설은 과거에 처음에 학설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효과설에 의해서 포착을 했더니 소를 제기하면 우리가 소송법적으로는 중복된 소지기의 금지가 작동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실체법적인 효과로서 시효중단의 효과. 그러면 소제기가 소송행위냐 아니냐. 당사자의 소제기를 효과로 본다면 시효중단이라는 사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등등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요한 효과에 있어서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시효 중단보다는 중복된 소지의 금지 이게 작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한 효과를 가지고 포착한 것은 제기를 했는데 소제기는 소송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효과 중에 소제기의 효과 중에 나중에 가서 보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효과 기준으로 이게 소송행위가 아닌가 또 의문이 되니까 효과 중에서도 주요한 효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제기에 있어서 시효 중단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소송법에서 다루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 말고 민법에서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려는 측면에서는 주요한 효과는 아닌 거다. 실체법적인 효과일 것을 빼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효과 중에도 주요한 효과가 소송법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효과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소송행위를 포착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소송행위 이런 게 관념적이니까 지금 내가 말로 이렇게 조금씩 설명해 주니까 되는 거지 그거 혼자 읽으면 아까 봐봐 그거 혼자 읽으면 뭐예요? 참 힘들어요. 그 특유의 효과가 절차 형성에 있는 일체의 형태로 소송에서 주장함에 따라 절차 형성을 야기하거나 저지하는 행태. 하여튼 지금 그 말을 내가 좀 풀어서 해줬는데 그런 학설 등이 이 소송행위는 소송물에서처럼 똑같이 막 그런 관념적인 거라 여러분이 다행히 여러분은 이제 실무적인 거라고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됐지. 그냥 이런 거 우리한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히려 말해주면 골치 아프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래도 뭐 이론이니까 베이스를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송행위가 분명히 실체법의 법률행위로부터 나온 개념에서 시작은 했는데 소송법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법에서 자꾸 독자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야. 뭐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체법에서의 사법적 행위와 이 소송 행위로서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요건 효과설에서 떠나서 효과 내지 주요한 효과설로 왔을 때 실체법적인 요건을 탈락시키고 소송법적으로 이제 봤을 때 발생하는 그 한계에서 나오는 문제 등을 이제 2개 정도를 보려는 거야. 첫 번째가 이제 그래서 사법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첫 번째가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야. 우리가 이제 실체법적으로 여러분이 채권법 배우는데 뭐 면제했다, 변제했다, 그 다음에 상계했다, 뭐 이런 거가 있고 민법 총칙에서 소멸시효 이런 게 있어. 그치? 소멸시효는 우리가 총칙에서 나오지. 그 다음에 요거는 채권법에서 나오지. 그럼 원고의 어떤 채권에 대해서 이게 항변으로 이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를 주장하다가 싸움이 나겠지. 실체법적으로. 돈 갚으라 하는데 갚았다. 돈 갚으라 하는데 시효가 완성됐다. 돈 갚으라고 하는데 네가 봐줬다. 면제했다. 갚으라고 하는데 뭐 일단 내가 갚아야 되긴 하는데 나도 너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상기하겠다. 이런 행위 등을 이제 하는데 그게 서로 간에 싸움이 돼서 분쟁이 되면 소송에 오는 거잖아. 소송에 오지만 소송에서 이런 것을 공격방어로서 다툴 때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원고는 자기 채권의 권리의 발생 근거되는 이 이야기를 펼칠 거고 피고는 이 권리에 대해서 소멸 내지 저지 내지는 장애가 되는 이런 내용을 펼칠 거란 말이지. 근데 이때 펼치는 일반적인 경우는 뭐야? 실제 내가 갚았다라는 과거적인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밝혀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런 게
일반적일 텐데 소송의 방어 방법으로 비로소 예컨대 상기하겠다. 또는 이 계약이 있었는데 취소권 내지는 해제권을 행사해서 소멸됐다라는 게 원래 받아들여졌으면 소송까지 안 오는데 그런 취소 해제했으면 이제 계약이 소멸했고 뭐 이런 것에 흐름을 댈 텐데 이제 와서 소송에서 요중에 형성권으로 행사하는 상계권이나 취소권, 해제권 등을 이제서 비로소 소송에서 처음 행사하면서 방어를 펼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자 이거지. 다시 소송하기 전에 자기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다든지 소송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다든지 예컨대 사기 강박을 당해서 소송하기 전에 계약에 뭔가 불이행이 있어서 해제를 했다든지 하는 것 같고 세팅이 됐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이제 소송이 왔으니까 그런 게 만약 문제됐다면 자기가 취소의 요건에 해당해서 취소를 했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 해제의 어떤 요건에 해당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 어떤 상계적상이 돼서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여기 와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약간 과거적인 이야기를 방어 방법으로 펼치는 것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하려는 거는 이제 와서 비로소 소송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제 나 상계하겠다. 이제 취소하겠다. 이제 해제권을 행사하겠다. 라는 것을 소송에서 제척기간 등이 지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마주 봤을 때 의사표시 하듯이 소송에서 그런 의사표시로서 방어 방법으로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게 성질이 민법적인 사법행위로서의 의사표시 플러스 방어 방법으로서의 성질이 지금 막 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딱 아까 같은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사법적으로 과거적으로 상계권을 행사했다든지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취소권을 행사한 의사표시 뭐 이런 것이 민법적으로 딱 이미 했던 거가 여기서는 주장으로만 나타나는데 지금 말하려는 거는 그 주장이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됐다. 내가 지금 상계권을 행사한다. 방어 방법으로서 그래서 이제 소멸했다. 내가 이 계약에 사기를 당한 게 있으니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벗어나겠다. 내가 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지금 뭔가 불이행이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벗어나겠다는 이런 상황이 방어 방법 그 자체에서 나타날 때 그것도 가능한 거지. 당연히 뭐 마주본다든지 어떤 서면으로 한다든지 해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지금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야. 그랬을 때 그럼 이 소송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건 소송행위로서의 방어 방법인데 실체법적인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꽉 되게 고민이 되는 거야. 실체법에서 벌어졌던 실체법적 상황만으로 규율돼서 벌어졌던 일을 소송에서 방어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했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런 의사표시를 소송에서 하고 있는 거야. 기간 같은 거 뭐 지나지 않고 소송에서 행사 못할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의사표시는 도달되면 되잖아. 상대방한테 도달되면 되잖아. 그러면 소장이라든지 답변서라든지 준비서면 등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송달되면서 그런 의사표시가 도달된 거잖아. 뭐 요건이 충족됐느냐 아니냐의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우리가 형성권은 도달되면 되는 거잖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 형성의 효과가. 그래서 소송상도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상정하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소송에 와서 취소 행사하겠다 라는 거야. 그런 해제 행사하겠다. 해제 의사표시 하겠다. 이런 거야. 상계 의사표시 하겠다. 그래서 소송상 행사했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벌이다가 원고가 소를 취한다든지 또는 이 소가 본안적인 판결로 못 가고 소각하로 끝났다든지 그러니까 소송이 이렇게 돼서 완결돼서 판결에 가면 판결문에는 이런 상계했다든지 취소했다든지 해제했다든지 방어 방법이 여기서 다루어져서 바타바타 어떤 판단이 있는데 이런 판결로 못 가고 이런 방어 방법이 의미가 없게 되는
소를 취하한다든지 부적법각하 소송 요건으로서 소송 판결로 부적법각하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소송법적인 어떤 행동 펼친 거는 소취하는 소송 계속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했지. 그렇지? 그랬잖아. 그렇게 말했잖아. 267조의 1항에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부적법각하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판단은 없은 채 소가 소송 요건을 못 갖춰서 부적법각하됐지. 그럼 봐봐. 취소 해제 의사표시한 게 소송법적으로는 날라간 거야. 의미가 없게 된 거야. 그럼 문제가 뭐가 남냐면 그러면 사법적으로 의사표시한 거 부분만을 는 있는 거 아닌가? 의 문제야. 이래서 소송법적으로 날라갔어. 소취를 했기 때문에. 부적법각하했으니까 판단이 없었어. 뭐 이랬어. 그런데 그렇더라도 사법적의 의미에서의 법정에서 공방 끝에 나온 의사표시이지만 우리가 사법적으로 의사표시는 법정 가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 상대방한테 도달됐잖아. 의사표시가. 그 다음에 요건 같은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의사표시로서의 취소권, 의사표시로서의 해제권, 의사표시로서의 상계권은 행사된 거 아닌가?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건가? 의 문제야.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보자 이거지. 해제권에 뭐 제척기간 등이 있는데 그 이내에 소송상사 했어. 근데 소송이 좀 흐르다가 나중에 취하됐어. 그런 와중에는 그 제척기간이 지났어. 그럼 봐봐. 소송법적인 것은 날라갔더라도 실체법적인 게 남았으면 해제, 적어도 의사표시라는 측면에서는 이루어진 건데 만약 그것까지 같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해제 다시 해야겠네 했을 때 제척기간이 도가했다라는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지. 그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포착해 주는 게 해제하려는 사람한테는 유리하냐면 만약 그런 걸 볼 때 사법적인 의미는 상관없다. 소송법적으로만 날라간 거다라고 해주면 의미가 있는데 소송에서 행사된 건데 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됐을 때 다 같이 날라간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깜깜해지는 거야. 그런 케이스에서. 그치? 그러니까 다시 보자. 그래서 형성권을 행사한 경우에 이 방어 방법, 공격 방법으로 행사한 이것의 성질이 본래는 소송법에서의 독자성을 이제는 우리가 소송법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애초에는 그냥 법률행위, 사법행위 여기에 그치는 정도로만 봐주려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해. 그래서 그걸 사법행위설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소송행위설. 우리가 소송행위의 개념은 뭔지는 앞에서 좀 얘기했지만 하여튼 형성권에서 관련해서 소송상 공격방어 방법으로 행사된 이 공격방어 방법은 소송행위인데 그 소송행위로서의 의미만 봐주려는 소송행위설이 있고 사법행위설은 말인즉은 여기 사법행위설인데 사법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소송행위는 전제하고 소송행위니까 공격방어 방법이 소송상 펼쳐졌는데 사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봐주는 사법행위설이 있어. 그래서 사법행위설은 이때는 어떤 의미의 사법행위냐면 소송행위를 전제로 사법행위까지를 의미를 인정해 주니까 그 가로에 보면 좀 헷갈릴 만한데 이때의 사법행위설은 병존설이라고 그래. 병존설. 어떤 의미에서 병존이냐면 소송행위를 전제로 사법행위라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봐주는 그 사법행위설이 병존설이야. 반면 얄짤없이 소송행위로서만 포착하는 게 소송행위설이야. 그치? 그럼 이런 형성권의 행사가 좀 아까 같이 제척기간이 소송 도중에 도가할 찰나 등에서 행사됐다가 소치화됐을 때 등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제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어떻고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어때?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형사권을 행사했는데 제척기간 등이 지나기 전에 그래서 잘 풀려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소치화를 딱 해버리면
근데 그 시점에서는 이제 재직기간에 도가 있으니까 다시 행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퍼질 때 만약에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재직기간 도가 돼서 행사 인정은 못한다.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다시 행사할 필요도 없어. 사법행위의 측면은 그대로 병존해서 갖고 갔던 것에서 뭐만 제거되는 거야. 소치에 의해서 소송행위라는 측면이 제거되더라도 사법행위로서의 측면은 갖고 있었던 것은 그대로 소치에 의해서 다 그것까지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다시 뭐 형성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어. 행사한 거야. 다만 특이하게 우리가 민법적으로 의사표시 막 한다라는 얘기에서 소송상 그런 게 됐었던 것이지. 병존하니까 소송행위의 측면에서의 소치에 의해서 날아간 건데 사법행위로 측면은 그대로 잔존하는 거야. 잔존. 되겠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런 거야. 실무는 소송물 이론에서도 구소송물 이론이듯이 여기서도 아무래도 실무적인 사법행위설의 그런 입장이야. 사법행위설. 학설은 소송행위설을 취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의해서 하나 나온 게 이런 게 있어. 요번은 취소권 해제권에서 상계권을 한번 또 생각해보자. 같은 형성권인데 또 얘를 이런 거 상계했어. 소송에서. 근데 좀 아까 이제 소치와 부적합화도 있는데 이 방어방법 행사한 것이 저번 때 한번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라는 걸 가르쳐줘서 149조에 특이하게 잘 인정은 안 되지만 이제 예로서 이론으로서 방어방법을 행사했는데 사실은 상계권은 저번 때 얘기했듯이 실기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조금 특성까지 감안해야 되는 건물매수 청구권과 함께 이야기는 했지만 하여튼 뭔가 때문에 실기했다고 각하를 시켰어. 실기했다고 그 어떤 방어방법을. 그러면 소송 측면에서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소치화적인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때 됐더라도 그러한 상계가 실체법적인 측면은 의사표시에서 소송법적으로만 안 받아줬지. 실기했다고 한 거지. 사법적인 측면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놨어. 상계를 했어. 5천만 원의 원고 측의 청구에 대해서 그 다음 예를 보면 피고 측이 1억 원 중에 5천만 원 갖고 상계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실기했다든지 해서 각하가 됐어. 또는 소치하에 의해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됐어. 그러면 5천만 원 갖고 상계한 게 어떻게 돼? 소치하를 했다든지 실기했다든지 했을 때 5천만 원 상계한 게 지금 일단 사법행위설과 소송행위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법행위설은 상계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자신 있게. 왜 말하고 내 표정에서의 예스어를 흡착하려고 그래? 노련한 변호사가 될 것 같아. 법정에서 딱 한번 던져보고 판사가 흡족해 한지 아닌데 하는 것 같아서 슬쩍 바꿀 것 같아. 사람의 특유의 그게 있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 너 그렇게 이게 되는 거와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이 표정. 법정에서 그걸 잘 해봐. 응? 사법행위설은 그럴 것 같고 소송행위설에서는 상계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예를 봐봐. 원고가 그러면 상계 됐다고 치면 까였으니까 청구할 권리가 없게 되는 거잖아. 상계가 안 된 거로 보면 뭐야? 안 됐으니까 계속 원고는 유효하게 그 채권을 주장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근데 학설은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써. 사법행위라는 측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그 두 개를 갖다가 신병존설이라고 아까 병존이라는 사법행위설에 바탕을 두고 소송행위의 완벽한 순수한 소송행위까지는 못 가고 사법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긴 둬. 그러면서 신자를 붙여서
여러 가지 그 속에는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조건으로 걸어. 소송행위로서의 의미가 오케이냐 아니냐, 소송법적으로 이게 끝끝내 제대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법적인 의미의 효력까지를 작동시키는 이런 식이야. 즉 소가 치하됐다든지 부적법 각하됐다든지 등에 의하면 사법적인 의미가 아까 사법행위설에서는 잔존하는데 여기서 원래는 병존은 병존까지 하는데 소송법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작동해서 보자. 신병존설이 나타났다 하면서 2-160. 그 내용은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적으로 해서 소송법적으로 의미 없게 되는 것으로 기착한 형성권의 행사에 있어서 실체적 효과의 잔존을 부정한다. 조건으로. 이해하겠어? 그렇게 해서 병존을 바탕으로 하되 소송법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실체법적으로도 같이 가는데 소송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이거는 날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것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는 완벽한 순수한 소송행위는 못 가지만 소송행위설 비슷한 결과를 병존을 바탕으로 해서 인정하고자 하는 학설이야. 이해하겠어? 되겠어? 그런 거야. 실제 판례는 조금 나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딴 교수들도 비판은 하는데 하나 대표적인 판례가 2013년 판례가 신병존설적인 판례라고 해. 조금 비판의 여지는 나 말고도 몇몇 교수들이 얘기하는데 보자.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이다. 이때 예비적은 어떤 그 다음 단계에서 쓰이는 거지. 원고의 청구 자체를 시효소멸이라든지 변제라든지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부인으로 친다면 안 빌렸다든지 또는 방어 방법으로 항변으로 치지만 같은 항변이라도 상계항변은 약간 후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을 건물 매수 청구권과 함께 어떤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한 바가 있지. 그래서 그런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항변으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는데 이 판례는 완벽하게 우리가 소치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조정으로 끝났어. 조정으로. 조금 더 완벽한 예는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정으로 끝났어. 근데 조정으로 끝난 거는 사실은 판결은 아니지만 조정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거든. 민사조정은 여러분이 말하는 조정은 혹시 실습 같은 거 나가거나 모의시험 나가는 이런 조정은 행정형 조정이라고 해서 뭐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이런 거는 행정형 조정이고 그 효력도 아마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 효력이 있어서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거로 가긴 가는데 그런 어떤 행정형의 조정이 아니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 민사조정법에 의해서 규율돼. 실은 조정은 제3자가 매개가 돼서 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재판과 대칭되는 ADR적인 것이니까 법원이 관여하는 게 주가 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법원은 자기네가 다 이 전지전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민간적이랄까 이런 또 당사자도 법원 이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행정형 조정 같은 거는 약간 민원 해결성이고 내가 구상하는 건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완벽한 민간형 조정까지를 구상하는 거가 원래 조정이라는 것이 분쟁 해결 기준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에서 주도해주는 그 주체는 아니고 그 주도해주는 매개자가 순수한 민간의 전문가 등이 나타나서 하는 조정이 더 원론적인 조정에 돼야 되는데 현재는 행정형 조정은 약간 민원 해결성 비슷하게 그 다음에 무료성으로 하는 거고 법원 자체에 민사조정이 있어. 순수 민간형이 그 다음에 분쟁 해결에 민사조정은 판결에서의 인지보다는 10분의 1이야. 완전 무료는 아닌데
행정령 조정은 약간 민원 해결성이니까 대부분 무료야. 근데 순수 민간 이런 거는 판결보다의 경쟁력, 그러니까 학교, 우리 지금 초등학교의 대안학교처럼 뭔가 경쟁력 있고 이걸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저렴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이고 뭐 하여튼 적절한 분쟁 해결을 갖다 주는 이런 것을 구상을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내비쳤는데 또 사이드로 가는 얘기인데, 다시 돌아와서 조정. 그때는 이제 민사조정이라 해서 법원에 조정 신청해도 되고 소송하다가 조정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하면 조정에 해부하기도 해. 그런 것을 규율하는 게 민사조정법이 있어. 실체법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ADR은 조리에 의한 판단이니까 실체법적인 거가 뭐 조리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그런 거가 규범화된 것도 뭐 맞는 거인 건데, 조리에 의한 분쟁 해결을 해주는 거니까 실체법 무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조정을 하면 돼. 실체적인 규율은 조리에 타당한 당사자한테 제일 적정한 걸 해주는 거야, 조정이. 그제? 소송은 일도양단이고 ADR은 어떤 구체적 분쟁 해결이잖아. 그렇지? 너무 지금 조정, 내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해. 좀 있으면 우리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조정 이런 것도 해. 요 뒤에 그런 거 나오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 역번호 3-9 이런 데 나와. 원래는 처음부터 웬만한 교과서는 ADR이 처음에 나와, 처음에. 뭐, 근데 처음에 나오는데 뭐 지금 소송도 모르는데 그거 열심히 설명할 수는 없지. 그냥 교과서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꼭 민법적인 규율에 의해서 할 필요 없어, 사실은. 그게 그런 거에, 제도 설계가 그런 거지. 우리가 판결은 딱 실체법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건데. 조정 얘기하다 그랬지. 조정이 판결과 비슷한 급이야. 지금 법원이 하는 그거는 거의. 근데 사실은 재판 절차와는 틀리지. 그런 조정으로 끝났으니까 결과물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 잘 봐봐. 결과물이 있지. 우리가 좀 아까 말한 다시 이제 조정 등에 딱 들어왔던 거 다시 빠져나가서 아까 얘기로 가. 소치하고 뭐 부적법화 이런 건 뭐야? 어떤 방어 방법을 소송상 형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뭐야? 최종적인 결과로 가보지 못한 채 여기서 안 하는 것으로 끝난 이런 상황에서 실체법적인 이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에 문제에서 나온 거잖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 조정으로 갔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요 판례가 조금 완벽한 신병전설이라고는 우리가 제시하지만 문제를 삼고 있는 건 그런 거야. 조정으로 간 케이스인데 여기서 상계에 제공했던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조정이라는 것은 뭐야? 이 판결과 달리 원래 판결이었으면 어떻게 되겠니? 판결이었으면 상계에는 판결이었으면 아까 예비적 쓰인다는 게 뭐야? 원고의 채권 청구가 들어오잖아? 그럼 피고가 처음에는 부인으로서 빌린 적 없다든지 아니면 빌린 거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변제했다든지 시효 소멸했다든지 이런 방어가 있고, 예를 들어 상계하겠다는 방어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상계는 예비적이라는 의미는 뭐야? 요 원고의 소구 채권 내지는 수동 채권이 오케이라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 처음에는 빌린 적 없다 등을 싸우다가 가사 네 채권이 있다고 인정받더라도 나는 나대로 뭐야? 이 자동 채권, 즉 반대 채권 갖고 상계하겠다 이런 구조잖아. 그치? 상계가. 아직 채권법 안 배웠어? 지금 배우고 있어? 지금? 뭐 배웠지? 아직은 안 들어갔어? 채무의 소멸? 요새는 책구조가 그래서 채권법 먼저 배우는데 우리는 안 그래? 이게 예비적이랄까 그런 느낌 알겠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같은 방어 방법이라도. 그 다음에 판결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 결과가 나왔으면. 가타부터 원고의 소구 채권이 5천만 원인데 네가 아까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1억이 있지만 5천만 원만 상계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인정되면서 상계적상 인정되면 원고 청구가 어떻게 되겠니? 최종적으로 채권이 소멸한 거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지. 판결을 놓치면. 원고의 소구 채권 자체가 인정 안 되면 예비적인 의미의 상계까지 쓸 필요도 없지. 그렇게 해서 기각되겠지. 그냥
원고의 소구채권이 인정이 안 되면 원고의 이 소구채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뭐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상계 써먹을 필요도 없지. 그렇지? 그렇잖아. 원고의 소구채권이 그런 상황이라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의 어떤 변제 등에 소멸됐으면 그때도 원고 청구가 기각되겠지. 그때 그게 상계가 예비적인 의미 알겠지. 하여튼 한편 피고의 상계에 제공한 이 자동채권 반대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방어 방법에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원고 청구가 그 경우는 딴 뭔가 없다면 인용되는 거지. 상황이 이해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 판결문에 뭔가 다툼의 내용이 나타나면서 처리된, 취급된 것이 나타나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겠지. 그럼 조정은 어떨 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도 양단으로 하는 게 아니야, 조정은. 그냥 이리저리 해서 네가 좀 양보하고 뭐 거기에 조정 같은 것도 다 양보 타협 이런 게 감안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하니까. 그치? 그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하니까.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뭐 했을 때 소송에서도 물론 과실상계 이런 건 있긴 있는데 그게 조금 재량적이지. 근데 하여튼 뭔가 퍼센트로 딱 말을 하면서 딱 하는 건데 조정은 그 요건 사실 등에 의한 해결을 기본적으로 답습은 하는데 하여튼 조정이 됐을 때는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된 게 아니고 뭔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주어라라고 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계가 포함된 그 조정의 성립이 됐었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판결처럼 기계적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딱딱 맞춰서. 그렇더라도 상계하려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조정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건데 상계에 제공된 채권 등이 이제 소멸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전제로 이제 봐봐. 그 다음에 고딕 볼트체 읽어봐. 이런 조정이 포인트야. 일단 여기는 조정이 성립됐는데 언뜻은 판결급인 조정이 성립됐는데 그렇다면 뭐 잘 해결된 거로 봐야 되는데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판결과 같이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상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감안된 조정의 내용이 성립됐으리라고 보이지만 여기서는 하여튼 판결과 같이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 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범위 상당하다 해서 앞부분을 조건적으로 걸었다고 해서 신병조설적인 입장의 판례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지? 되겠어? 요게 하나 나온 판례인 거예요. 요거 자주 물어봐, 선택형 등에서. 요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 질문 있으면 해. 요까지. 형성권이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 행사됐다가 소가 취하된다든지 하면서 소송법적인 의미에서는 사라지게 됐는데 사법적인 의미의 효과가 존속하느냐 잔존하느냐의 이런 상황을 갖고 지금 사법행위의 한계가 문제되는 이런 영역이 나온 거야. 원래의 소송행위 개념을 뭘로 보느냐부터 시작해서. 되겠지? 질문 있으면 봐. 응?